지워버려 딸이면 필요 없어. 저 배 안에 있는 거 지금 당장 없애라고. 그 순간 조용했던 거실이 무너졌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말없이 배를 감싸 안았고 시아버지의 발이 그대로 그녀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응급실, 피범벅, 그리고 한 장의 DNA 서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딸이라는 이유로 뱃속 생명을 지우려 했던 시아버지, 그리고 30년 전 지워졌던 아이가 다시 나타난 그날, 이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주택가의 한옥 개조주택. 봄비가 내리는 아침, 김도연의 집 마당에는 태극기가 빗물에 젖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여든하고도 8개의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면 거실 벽면은 군 시절 사진과 상패들로 가득했어요. 1970년대 군복을 입은 젊은 김도연의 모습은 지금의 그와 닮았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아버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윤서진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시부모님의 식사를 챙겼어요. 간호사로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도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은 신문을 펼친 채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항상 무언가를 심판하는 듯 했죠. 70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집은 또 다른 군대였습니다. 군기와 질서, 그리고 위계 질서가 엄격한 공간. 어머님, 약 드셨어요? 이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공간에 있는 것처럼요. 정우는? 김도연의 첫마디는 언제나 아들을 찾는 말이었습니다. 출근했어요, 아버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회의? 그놈은 매일 회의만 있다더라. 그러니 애 하나 제대로 못 만들지. 서진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매일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그녀가 불임인 것처럼 보였죠. 정우 어머니, 오늘 혈압약 새로 지어온다고 하지 않았나? 도연의 말에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넘게 그의 곁에서 그녀는 말보다 고개 끄덕임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연의 기분에 따라 집안 공기가 달라졌으니까요. 서진아, 이번 달도 병원 갔었지? 정숙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초음파 검사지가 숨겨져 있었죠. 2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임신 소식과 함께요. 그러나 그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저녁 정우가 돌아왔을 때 도연은 거실에서 손자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둘째 형의 아들 사진이었죠.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너희 마누라가 챙겨줬다. 넌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 너보다 어린 형 아들도 벌써 애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36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15소년 같았죠. 정우야,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 집안대가 끊기는 건 절대 못 본다. 아버지, 딸이어도 좋은 거 아닙니까?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딴 소리, 네 마누라 앞에서 하지 마라. 기센 여자에겐 기센 놈이 필요해. 알겠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서진은 그 말을 모두 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정우 씨 목욕물 데워놨어요.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운 채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봄비가 그치고 여름이 다가오던 5월의 어느 날 서진은 산부인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옆에서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날이었죠. 두 분 처음이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박영주 의사는 친절한 미소로 말했어요. 모니터를 돌려 두 사람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화면을 조정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 쌍둥이에요. 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나 옆자리의 정우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서서히 서진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쌍둥이라고요? 네, 두 아이 모두 건강해요.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발육 상태도 좋습니다. 정우는 마치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깊이 주저앉았어요. 서진은 남편의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의사 앞에서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면 우리 어떻게 될지 알잖아. 우리 아이들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셔. 평생 집안대를 잇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분이야. 다시 시도하면 돼. 이번엔 아들일 수도 있고.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정우 씨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차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서진아. 뒤에서 들려온 정우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고 있었어요. 물기 묻은 손을 수건으로 닦고 봉투를 받아든 서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검사지와 함께 임신 중절 수술 브로셔가 들어 있었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진아, 아버지가 알면 우리 둘 다 감당 못해. 다시 낳으면 되잖아. 이번엔 아들일 수도 있고. 지금 뭐라고 했어?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어요. 처음으로 존댓말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보고 우리 아이들을 지우라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죽이자고. 서진의 손이 배를 감쌌어요. 이제 12주차 그녀의 배 안에서 자라는 두 생명. 그녀는 이미 그들을 위한 이름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야. 내가 지킬 거야. 그날 밤 서진은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그녀의 핸드폰에는 친정 어머니의 번호가 떠 있었지만 끝내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결혼을 반대했었으니까요. 엄마가 지켜줄게.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러나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김도연이 알게 될 그날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나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6월의 첫 주말, 김도연의 집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로 이틀째 집을 비웠고 서진은 시부모님과 단출한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서진의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서진아, 얼굴이 많이 안 좋구나. 괜찮니? 이정숙은 며느리를 걱정스레 바라보았어요.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어제 병원에서 야간 근무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도연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서진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식탁에서 물잔을 들던 서진의 손이 갑자기 떨리더니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토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애가 왜 저래? 도연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위장이 안 좋은가 봐요. 도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장실 방향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녁 정우가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도연은 아들을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너희 마누라 임신했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해. 임신했냐 안 했냐? 네. 하지만 아버지.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30년 군 생활 중에도 보기 힘들었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생기는구나.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정숙과 서진이 앉아 있었어요. 서진아,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 집안 경사인데. 서진은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직 초기라서. 괜찮다. 이제 우리 집안 큰 경사야. 내일 조상님께 고하고 동네 어른들도 모시고 잔치를 벌여야겠어. 도연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지? 박 원장한테 잘 봐달라고 해야겠다. 아들이지? 질문에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정우는 땅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왜 대답이 없어? 아들이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딸입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쌍둥이예요. 쌍둥이? 둘 다 딸이라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정우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나를 속였어?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아이는 아이일 뿐이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닥쳐. 이 집안에서는 아들이 필요해. 대를 이을 아들. 도연의 고함에 집안이 떠나갈 듯 했어요. 정숙은 겁에 질린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너까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대를 잇기 위해서지. 도연은 서진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눈빛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워버려. 지금 당장.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뭐라고? 내가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릴 대? 도연은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정우가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하지만 도연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는 정우를 밀쳐내고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지워주지. 그는 주먹을 쥔 채 다가와 서진의 배를 걷어차려는 찰나 정숙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여보, 제발 저 아이는 우리 손주예요. 하지만 도연은 아내의 뺨을 내리쳤어요. 정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진은 놀라 뒷걸음질 쳤고 도연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 배은망덕한 년. 서진은 공포에 질려 계단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이 헛디뎌 몸이 뒤로 기울었어요.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서진아. 정우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계단 아래 서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다리 아래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120번의 신호음 끝에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서진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정우는 창백한 얼굴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굳어진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며느리를 밀쳤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구조대원에게 말했어요. 도연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밀었다고? 넌 지금 남편을 팔아넘기는 거냐?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화가 나서. 닥쳐. 구급차가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정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도연과 정숙만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마주 앉은 부부의 사이에는 30년의 세월보다 더 깊은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당신, 정말 며느리를 해치려고 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저 여자가 스스로 넘어진 거지. 당신이 밀지 않았어도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30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이 아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딸은 쓸모없다고 할 때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젠 못 참겠어요. 저 아이들은 우리 핏줄이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도연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서진은 곧바로 수술실로 이송되었어요. 정우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3시간의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왔어요. 김정우 씨?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다행히 태아들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오른쪽 다리에 골절이 있어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2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연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지역 경찰서였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젊은 여경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폭행당했어요. 여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정숙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의 폭력적인 성향, 아들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여경은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 진술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CCTV가 있어요. 우리 집 현관과 계단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남편이 집을 비울 때 도둑이 들까봐 설치했거든요. 여경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어요. 그 영상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아직은. 며느리 폭행 사건은 곧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어요. 군대 출신 시아버지, 임신한 며느리 폭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서진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틀 후 정우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이유는 가족 문제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우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까지 거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병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건이 전국 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어머님? 서진은 정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요? 미안하다, 서진아. 하지만 이대로 두면 내가 더 다칠까봐 두려웠어. 30년 동안 나는 가만히 있었고 그 결과 모두가 불행해졌어.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정우 씨,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정직이지만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야. 정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때 TV에서 김도연의 모습이 비쳤어요. 그는 자신을 추궁하는 기자들에게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퍼진 지 일주일, 김도연의 집 앞에는 더 이상 기자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대신 벽에는 폭력 가해자라는 낙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꼭 닫은 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전화 좀 받아보세요. 김 회장님이에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도연아, 미안하지만 동창회 임원직에서 물러나 줬으면 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70학번 육군사관학교 동창회 부회장직은 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 집안일인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SNS에 우리 동창회까지 끌어들여 비난하고 있어.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전우회였어요. 김 대령님, 안타깝게도 명예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년간 전우회 활동 정지와 회원 자격 검토. 도연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명예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깟 핏줄 하나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난 우리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는 소리쳤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숙은 이미 며칠 전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진은 병원에서 퇴원해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깁스로 감겨 있었지만 태아들은 건강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병원과 친정을 오가며 아내를 돌보았어요. 서진아, 아버지가 면회 오고 싶어 하셔. 어느 날 정우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농담해요? 그분이 왜요? 또 우리 아이들을 해치려고? 아니야,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 집에 혼자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아버지도 인간이야. 변할 수 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그날의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적어도 지금은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같은 시각 도연의 집 근처 동네 슈퍼마켓. 도연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술을 사러 나왔어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맞죠? 임신한 며느리 밀어서 다치게 한. 쉿! 들릴라. 도연은 서둘러 슈퍼를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존경받던 지역 유지에서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우편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낯선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 딸의 자살 사건, 유력 인사와의 스캔들 의혹. 1980년 8월 23일자 지방지 기사였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기사 속 유력 인사가 자신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20대 시절 외도했던 여성. 그녀는 임신했다고 했고 도연은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그 여성이 자살한 후 그녀의 아버지마저 따라 자살했어요.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기사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그 여성과 찍은 사진과 함께 당시 도연이 그녀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모든 관계를 부정하겠다. 딸아이라 더더욱 필요 없다. 그 편지는 다음날 지역 커뮤니티에 공개되었고 도연의 과거가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이제 사람들은 며느리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 자살 사건의 주범으로 그를 지목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족은 당분간 아버지 댁에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도연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를 따르던 동창들도 전우회도 이웃들도 이제는 아들까지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젊은 시절 군복 입은 자신의 모습, 정숙과의 결혼식, 새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맨 뒤에는 20대 시절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월에 첫 비가 내리던 날 서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이제 임신 6개월 차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어요. 초음파 모니터에는 두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의사가 스피커를 켰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 아이의 심장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옆에서 정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 2달간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아내와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름은 생각해봤어? 응. 하나는 소망이라고 지을까 해. 우리의 소망처럼 자라길 바라면서 다른 하나는 새봄. 우리 가족에게 새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소망이 새봄이. 의사는 두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아이들 성별 확인해 드릴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후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병원 로비에서 그들은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이정숙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놀라서 외쳤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정우야. 보고 싶었다.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정숙은 지난 2달 동안 여동생 집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요? 정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집에 계셔. 하지만 많이 달라지셨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없고 혼자 술만 마시고 계셔. 저희 때문에. 죄송해요, 어머님.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이건 다 당신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야. 30년 동안 나는 그 사람 곁에서 모든 걸 봐왔어. 그 사람이 어떻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두를 억압했는지, 어떻게 아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딸은 없는 취급했는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폭로한 거야. 네, 어머님이요? 정우가 놀라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여자, 당신 아버지가 임신 중절을 종용했던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정우와 서진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일기야. 결혼 초부터 썼지. 당신 아버지가 군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찾아왔었어. 그녀는 임신했다고 했고 당신 아버지는 그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라고 했어.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여자가 자살했을 때 나는 알았어야 했어.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하지만 나는 침묵했고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여성이 희생될 뻔했지. 서진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진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정우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날 저녁 서진은 병실에서 배 위에 손을 얹고 태아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가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그리고 언젠가는 할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진아,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당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정우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연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신체 마비 증상이 남았어요. 다음 날 정우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정우가 들어오자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천천히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만나세요. 아버지의 첫 손녀들이에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진 10월의 어느 날, 도연은 재활병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마비 상태였지만 말은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재활 치료로 그는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서진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배는 이제 아주 크게 불러와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괜찮아. 말을 더듬으며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그의 옆에 앉아 준비해 온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우 씨가 곧 올 거예요. 새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대요. 정우는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예전만큼 높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그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진아. 네, 아버님? 아내. 서진은 깎던 사과를 내려놓았어요. 도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낯선 중년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도연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왔습니다.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어딘가 낯이 익었지만 누군지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연 씨.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저는 박미영의 동생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미영은 그가 젊은 시절 만났던 여성,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자살한 그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걱정 마세요. 복수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그것은 미영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제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 이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에는 당신과 누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정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서진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네, 미영 누나는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밀리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누나가 자살한 이유도 아이를 보낸 후 겪은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건 당신 핏줄이에요. 30년 전 죽인 줄 알았던 당신의 딸. 그리고 이건 내 조카들. 그 피는 이제 지워지지 않아요. 도연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DNA 일치율 99.9998% 그의 딸이 맞았습니다. 미영이 낳은 아이는 살아있었고 그것도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어요. 좋은 양부모를 만나 의사가 되었죠. 작년에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고 누나의 일기를 통해 당신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보고 싶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다음 주에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아들만을 중요시하며 살아왔던 그가 이제 자신의 첫 자식이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일주일 후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8살의 그녀는 도연과 미영을 닮은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인 김. 미국에서 자란 그녀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제인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 정말 미안해. 제인은 도연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만났으니까요. 그들의 만남을 지켜보던 서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요. 제인의 말에 도연은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거야. 갑자기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제인은 즉시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휘되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도연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12월의 어느 날 서진은 두 쌍둥이 딸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소망이와 세봄이 2달 전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공주님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까? 서진은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김도연의 병실을 찾아가는 날이었어요. 심장마비 후 2달 도연은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눈빛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재활병원 특실, 도연은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제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아버지의 치료를 돕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제인이 물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눈을 깜빡여 대답했습니다. 한 번 깜빡임은 괜찮다. 2번 깜빡임은 아니다라는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정우와 서진이 쌍둥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은 소망이와 세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서진이 말했어요. 그녀는 소망이를 도연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아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우리 소망이는 할아버지 눈을 닮았대요. 세봄이는 할머니를 닮았고요. 정우가 말했어요. 도연은 떨리는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소망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우야, 아버지 태블릿 좀 줄래? 제인이 말했어요. 정우는 옆에 놓인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제인은 화면을 켜고 영상통화 앱을 실행했어요. 어머님, 다 모였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화면 속에 이정숙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박준호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준호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손녀들을 데리고 갔다면서요?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소망이, 세봄이, 할머니 보고 싶구나. 곧 할머니가 찾아갈게. 서진은 세봄이를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어요. 아기는 화면 속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모두가 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 웃네. 우리 세봄이가 웃어. 정숙이 기뻐했어요. 도연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던 제인이 문득 말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정우 오빠네 가족, 그리고 저. 모두 함께요. 모두가 동의했어요. 제인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연의 휠체어를 중심으로 정우와 서진이 쌍둥이를 안고 양옆에 섰고 제인은 아버지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태블릿 화면 속에 정숙도 함께였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것은 김도연 가족의 첫 번째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서진은 병원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출산 후 1년 만에 그녀는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정우는 건설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가족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서진 씨, 오늘 퇴근하고 자원봉사 가나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정우 씨가 아이들 봐준대요. 제가 꼭 가야 해요. 퇴근 후 서진은 재활병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정우는 아버지를 대신해 장애인 자조 모임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재활병원 정원, 도연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화로웠어요. 그의 무릎 위에는 14개월이 된 소망이가 앉아 있었고 세봄이는 그의 휠체어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어떠세요? 서진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도연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오늘은 화상 통화할 시간이에요. 제인 언니가 미국에서 연락 온대요. 서진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제인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정숙이 앉아 있었어요. 정숙은 제인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는 다음 달에 한국에 갈 거예요. 새 병원 개원식 때문에요. 제인은 한국의 심장재활센터를 설립 중이었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한국의 심장 환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망아, 세봄아, 이모 보고 싶어? 제인이 외쳤어요. 아이들은 화면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이제 손녀를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핏줄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석양 속에서 김도연의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고? 아니요, 핏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김도연은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